한국에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그 사이에 민족주의 선수와 독립운동을 했던 이 세 갈래가 굉장히 어렵게 뭉치면서 모든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그런 거를 세 가지 공산주의 계열,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세 요세 맵을 보고 이승만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30년을 살았죠. 저는 1993년도에 하와이에서 한 달간 있으면서 이승만의 이쪽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네, 그 문재인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 문재인이가 신영 존경한다 이러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 충칭에 임시정부 그 관광포수로 임시정부를 지어놨어요. 하고 놀랐어요. 왜? 이승만이 분명히 초대 그 임정에 대통령을 해서 기록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김구는 대통령 한 적이 없는데 김구 동상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 역사 외교로 심각하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과서에 이승만에 대한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심하고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후에 일본과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에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 우리가 민족이 하나니까. 민족주의는 어떻게 보면 중립과 같아요. 양쪽을 다 수용하다가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거기에 부통령이 누구였죠? 이동희. 그가 공산주의자예요. 그 이동희를 공산주의자가 국무총리로 만드는데 코민테른이라고 국제 공산당 조직에서 고려 공산당부로 레닌이 200만 루블을 독립 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민간한 사람들은 다 그 돈을 조금씩 다 영향. 그러면 필요하니까 그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승만은 당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붙여놨어요. 이승만을 잡아오면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의 배경을 이렇게 아시고 그 당시에 1919 그 전에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고 그것이 나오자 이제 이승만은 자 이제 때가 왔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밀사적인 요소가 맞부려지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1 운동이 태동이 되고 3.1 운동이 되고 3.1 운동이 나오자 바로 그해 1919년이잖아요. 그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해 9월인가 필라델피아에서 1919 한국 최초 의회라는 것이 서재필 중심으로 모이고 활발하게 이제 움직였죠. 그리고 임시정부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러는데 이승만은 하와이의 한인들이 그때 5,000명, 7,000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은 조직력도 일본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다 보니까 상하이에서 제가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10번 도망 다니다 보니까 조직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의 정부라 그러면은 따르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줄이 하와이 한인들이 돈을 많이 잡으면 제일 많이 돼요. 그렇지만은 또 대통령을 하려면 국제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 그 레벨을 따져보면은 이승만의 비길 바가 아무도 없어요. 안창호, 김구, 항역 되면은요, 잽도 안 돼요. 그리고 투쟁한 것도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은 이승만이라고. 근데 이승만은 벌써 현상금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설공부는 다 하려면 뭐 오래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정에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주택이 되다 보니까 사람 없는 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배에 시체 관이 싣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시체 수송하는 배에 관 속에 들어가서 장애를 받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지고 취임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민족주의 계획하고 공산주의 계획. 민족주의는 돈이 별로 없어요. 공산주의 계획은 막 조직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자본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상감이 붙어서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이승만은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달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워싱턴에도 본부를 만들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부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해놨는데 대통령이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첫 번째 그게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참에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로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러는데 그 중간에서 안창호가 그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 상태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보면은 그 좌파에서 그래요. 이승만이 임정에서 탄핵당했다. 그거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승만이 계속해서 중국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독립 임시정부를 살리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구미위원회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계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독립 여기는 더 큰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5년 했나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탄핵을 시키고 타이틀이 탄핵을 시키고 이제 후임자를 이제 맡기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분류를 하는데 이제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일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는 아닌데 이쪽에서 보면 공산주의 같고 양쪽 편을 들어야 되니까 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로 보면은 김구 이런 분들이 건국을 할 때에 이승만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민족끼리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좀 스킵해가지고 1945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때에 이제 그 소련 레닌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박헌영이나 김달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구 폭동을 일으키고 제주 4.3 일으키고 여수 반란 일으키는
거는 그 해에 우리 단독 정부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한 국가가 태동하는 데는 옛날 같으면은 반대파는 사도팔촌까지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도 각 나라마다 정적들은 다 200만 명, 300만 명, 중국 같은 경우는 6천만 명씩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전에 4.3 나왔거든요. 정부 수립 되기 전에 이제 여순 이런 거 터졌단 말이에요. 또 대구 복동 나오고. 지금 이제 좌파들은 그걸 마치 민주운동처럼 이렇게 하고 마치 이승만이 정부도 출발하기 전에 무슨 학살자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권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미군정 치하에 있습니다. 미군정.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고 일본의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해서 우리가 조직이 됐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에게 국가의 주권을 받아오기 직전에는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미국도 공산주의를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영화가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1919년 정확하게 하면은 3.1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건국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맥.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런 보편적인 것. 그래서 이 우리 민족끼리는 항상 약점이 공산주의하고 협상을 해버리니까 그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구도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는 건국대도 이승만을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때도 김구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 아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정적들이 다 청소가 되지만은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긴 거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우선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고 자유민주 국가라는 거는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거기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 세계적 석학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각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이승만만큼 실력 가진 사람은 없어요. 윌슨도 이승만 윌슨은 한학을 모르잖아요. 한학 중국어를 이승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은 어떤 사람은 위대할 대자 대한민국의 조선은 평생 고생하면서 이런 이승만이 터전을 탔던 것이다. 맞죠? 그것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식민지 이후에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불과 한 6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식민지 하에는 동양 측식회사가 다 측량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토지주가 거의 90%는 다 소장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승만이 잘했는데 물론 조봉암이죠 부통령. 조봉암은 레닌 학교라는 공산주의자예요. 그런데도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토지 정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6.25에 왜 실패했느냐라는 두 가지를 들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는 남한에 내려오면은 김달삼이 또 박헌영 공산주의자들 지하 조직이 다 환영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환영을 안 해. 왜 그럴까 했더니 전부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내려와도 활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지하 조직은 굉장히 공산주의가 많이 작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고, 그래 토지 계획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교육 이런 거 이제
이승만이 한국에도 MIT 같은 기술 공대를 세워야 된다. 일찌감치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먼저 인하대학이라는 세웠잖아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세웠던 학교를 팔아가지고 하와이 한자를 따고 인천자를 따가지고 인하대학, 인하공대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인하대학을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과 서울대학에서 원자력 학과를 세운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이걸 이제 알아도 북한이 1948년도에 북한이 수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뭐 거의 한 90% 커버했는데 단절시켜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미군이 발전함을 두 대를 가져와가지고 인천에 두고 부산에 두고 전기 공급량을 그나마 채우고 나머지는 남북 걸로 처리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김달삼이 같으면 북한에서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국을 다니며 게릴라 전쟁을 다 펼쳤잖아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좀 디테일하게 알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처음에는 간접선거로 이제 그 대통령 국회에서 뽑혔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직선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이제 있는 그런 디테일하게는 다 이제 얘기하기 이제 어렵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은 한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죠.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대통령들한테 당신네들이 1882년 조미수호 조약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데 당신네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이승만이 이런 국제 정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편 인사이드 아웃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을 바로 알기, 그러면 일본 내막기 이런 책으로도 미국에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책이냐면은 미국이 일본을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돼. 일본을 지금 억누르든지 해가지고 일본을 막아줘야 돼. 아니면 일본에 터지면 바로 미국을 공격하게 돼.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죠. 이거 얼마나 했다가 진주만 공격하고부터는 이승만의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에 이승만이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당첨이래. 일단 만도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미 조약, 그리고 이승만은 또 아시아 방공연맹이라는 걸 하고 장제스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현재 서울에 유일하게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보존을 잘하고 있어요. 어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을 바로 알았을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4.19가 일어나니까 4.19도 이승만이 부정선거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한 거 아니에요. 부통 이승만은 무투표 당선. 그 부통령 선거 때에 부정이 나온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으니까 민의가 원하면 내가 물러난다. 그래서 이제 내려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같은 경우는 세계 기술이 1위입니다. 제가 2021년도인가 정부모 전 장관하고 일이 있어서 워싱턴 갔는데, 거기 가면은 그 한국 수자원 원자력 그쪽 사무소에 있어. 거기 갔는데 미국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 100년 된 낙후돼 있어요. 이걸 재차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의 기술자를 수주를 받아보는데 한국 1위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장관이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원자력을 폐쇄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무수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까지 전기 안 써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게 다 원자력 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일찌감치 이승만 대통령이 타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쳐내려오면은 미군이 먼저 막아버려요. 한국을 2차적으로 한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은연한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 중에 한 몇 명 놔두고는 이걸 외면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뇌과학자거든요. 과거의 그 가치를 제대로 분석해서 인정하면 삶의 에너지가 생겨요. 동기부여가 돼요. 의존해진다. 웬만하면 그것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잘 정리하면 우울증이 극복돼요. 반대로 과거에 상처받은 거, 어렸을 때 고생한 거, 어릴 때 학폭당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서 연단되는 거야. 지금 괜찮지 않냐? 앞으로 우리 같은 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중요한 해석, 이게 역사가들이 해야 되는 역사관, 가치관이라. 그것이 국가관이라. 국가관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과 임정 사람들이 아무리 부딪혀도 세계인들이 국가를 인정해 줍니까? 백성이 있어요. 국토가 있어요. 권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도 금지 때문에 임시정부를 했는데 1948년 8월 15일 전 세계에다 대한민국 선포를 하니까 네 가지 요건이 다 들어졌잖아요. 국토가 있어요. 국토가 있죠. 예. 정부가 있죠. 주권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그 이웃 나라에 경쟁을 할 만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네 개가 갖춰졌을 때에 그것도 상당히 지켜봐가지고 잘 돼야 유엔이 국가를 인정해 주는데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정한 건국일은 1948년 8월 19일이 건국절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유치하게도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무슨 이승만이 뭐 독재자다 그 대동강 다리 폭파되고 그걸 가지고 전부 나도 70년 동안 속았어요. 그게 한강다리인 줄 알았어요. 미국 기자가 그걸 찢어봐가지고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거 사진 한 장 때문에 퓨리처상까지 받은 건데 그거 있는 사람 딱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강다리 계산해보니까 7,000명 죽었겠다 몇천 명 죽었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비과학적인 이런데 우리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방대가 황교안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80년대 이후 90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과 싸우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 공산주의 안 싸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시면서 역사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고 교과서 바로잡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략이 황교안 무조건 죽여라 이러기 때문에 언론도 안 타고 그렇지 언젠가는 이게 바로 잡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방대가 민주주의에서 가지고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창출되는 건데 이 선거가 부정이 되면은 이거는 권력이 우리 주권이 다 두둑맞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 10분의 1밖에 얘기를 못했죠. 이승만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달리하고 좀 더 지금 책 나오면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여러 번 좀 보시면서 이승만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긍지가 생깁니다. 긍지가 생기고 아니 자기 나라 초대 대통령이 세계적인 스카인데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성격을 진행한 전략을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을 원자력, 교육, 방공, 시장, 경제, 아시아에서 다 공산화되는데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가
되겠다는 것은 민족주의자도 아니요. 이승만이 정말 오로지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 일념 때문에 이렇게 된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이분을 컷하고 이분을 다시 하셨다 했는데 10분쯤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시간 좀 내셔가지고 20분 정도 부분을 다시 녹화를 여기 오셔가지고 월요일에 녹화를 그럼 부분 끝나는 부분 해서